자,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회차 61번입니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배제받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물건이죠. 자, 1번은 존속기한 및 갱신과 관련된 건데요.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있죠.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312조 4항. 자, 2번은 304조 타인 토지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타인 토지 위의 건물,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요.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죠?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죠. 304조 1항이죠. 3번 전세권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 전세금은 꼭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도 있죠.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5번은 건물 일부 전세권자라고 되어 있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군가 경매를 넣었을 때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는 없죠. 5번이 틀렸죠. 잘 나오는 지문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04조와 305조 2번과 3번 조문 꼭 기억하시고요. 3번하고 5번은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3번, 5번은.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변제기 있을 때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담보물권이죠.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배제 특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하고요. 당사자 합의로 즉 약정으로는 유치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점유를 침탈을 당하면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요.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아직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 기초공사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건물이 아니죠. 당연히 유치권 취득할 수 없지요.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수탁자가 부동산을 사. 등기하고 있어. 갑이 점유하고 있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갑원들에게 준 돈이 있어. 갑원들에게 야 내가 준 매매대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치할 수가 안 되죠.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반환 청구권과 명의신탁 부동산은 결렬성이 없어요. 따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A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 병에게 불법 폐기가 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땅에 무단 건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의 병이 뭐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유치권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에 관한 이 권리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건물 자체가 무단 건물이잖아요. 철거돼야 되죠. 그래서 건물이 불법, 자, 토지 소유자가 병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갑이에요. 무단으로.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병소유 땅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면서 건축업자 을에게 공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을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건물이 무단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아무리 A 건물의 유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대항을 못하죠.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인가요? 네, 2번이 되겠죠. 63번 저당권. 자,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죠. 이번 채권자가 다른 수개의 채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나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했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병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당권 하나만 설정합니다. 을이 3분의 2, 병이 3분의 1. 이렇게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준공유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죠? 따라서 2번 틀렸어.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경매를 낼 수 있죠. 363조. 4번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팔아먹거나 다른 권리에 담보로 하지 못하죠. 절대로. 5번 360조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죠. 좁은 그대로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64번 근저당권. 1번이 근저당권의 뜻이죠. 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걸 말하죠. 최고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채권은 증감 변동한다고 그랬죠. 결산기가 될 때까지. 결산기가 되면 확정하죠. 미리 뭘 정해놔요? 최고액. 그러니까 최고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라 그랬죠. 자, 문제가 2번이죠. 확정된 채권액이, 자, 최고액이 1억이었는데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이야.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요? 여기서 우선 변제는 경매제가잖아요. 얼마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요?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죠. 이게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우선 변제 한도가 됩니다. 3번 이자는 최고액의 범위에서 무제한으로 한번 되고요.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은요, 지연이자는 1년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다 받습니다. 4번 존속기간 내. 다시 말해서 아직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근데 채권이 일시 소멸했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즉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죠. 자, 5번 근저당권자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는가? 특히 경매 신청관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시 확정이 되죠. 반면에 후수리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시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되죠. 틀렸죠? 6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 1번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없어요. 불합치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합치했다고 오인했어요. 뭐야? 무의식적 불합치죠. 불합치인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니 착오도 적용될 여지가 없죠. 착오는 계약은 체결됐고 유효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착오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적용될 리가 없죠. 2번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관의 구성력이죠. 왜 지켜야 돼요? 근거. 합의했기 때문이죠.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관이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교차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3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대가적 출연을 하여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유물 계약이죠. 갑이 중국시 사장님이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기로 했다. 을이 50장을 갖다 줌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하면 갑만 채무가 되죠. 채무 성립하죠. 편무지요. 편무인데 주고받으니까 유상이죠. 결국 4번은 현상 광고 계약 생각하시면 되죠.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대가적 출연을 하여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했을 때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뭐죠? 현상 광고 계약이죠.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이고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기니까 편모면서 이행을 하면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유상이라고 그랬죠. 옳은 지문이. 5번 청약의 의사표시에 승낙이 필요가 없을 때 계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뭐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532조. 틀린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계약법은 문제가 좀 쉽죠. 자, 60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앞 지문에서 41번 지문에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출제가 되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후발적 불능과 관계없는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었죠. 여기 나오잖아요. 41번 문제. 42번인가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규정하고 있죠. 535조죠. 아까 몇 번이었었죠? 42번이었었죠. 같은 문제 이런 게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일부러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파악을 하셨을까? 한 10문제 정도 넘어가면 앞 문제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간혹 우리 문제를 보다 보면 앞에 나왔던 문제나 지문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지문들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시적 불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 또는 과실 있는 당사자는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익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진 의사표시 취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아니요. 책임지지 않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109조에서 착오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요. 책임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든 계약상의 과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계약은 체결됐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책임이고요. 착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교섭 부당 파기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랬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 선의 무과실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죠? 67번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고 되어 있죠. 증여라고 되어 있죠. 편무죠. 동시항명권이나 위헌부담은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되죠. 증여는 편무니까 동시항명권이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이 부담부 증여가 문제가 됩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농지를 증여하되 앞으로 10년간 매년 쌀 2가마니 보내라.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편무긴 편무인데요. 요 쌀 2가마니를 을이 보내는 건 채무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부담부 증여인데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잘 보세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농지를 주니까 쌀 2가마니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무지만 대가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항명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편무지만 일반적인 증여는 편무지만 그래서 항명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단 부담부 증여는 편무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쌍무와 비슷하단 말이지. 왜?
갑이 이렇게 농지를 주니까 그런 10년간 쌀을 두 가마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지. 따라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부담부 증여 그냥 증여하라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냥 증여하라 그러면 옳은 지문인데 부담부 증여는 편무지만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번 항변권은요. 선이행 의무가 지체하는 동안에 중도금을 지체하던 중 잔금 지급끼리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인정이 되지요. 그게 2번이죠. 3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틀렸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제가 그랬죠? 동자상 X 그랬죠. 3번 틀렸고요. 4번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이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5번 한 번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갑이 을에게 이행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을이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한 채 재청구를 하게 되면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68번 갑이 자기 점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이면서 채무자, 병이 수익자죠. 이렇게 되겠죠. 1번 갑을 간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취소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을이 계약을 취소해야 무효가 되잖아요.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니까 을은 취소하지 않고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을은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병은 태아여도 되고 설립 중 법인이어도 된다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제3자는 현존할 필요도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틀렸죠. 자, 3번 병이 수기에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해제는 갑이 하지요.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제3자가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3번이 옳은 질문이죠. 자, 4번 병이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병의 권리가 생겼죠. 그 후에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5번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갑을 간의 계약이 병한테 불리하면요. 병은 수기의사 표시 안 하면 돼요.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자, 해제권 발생. 해제권 발생 원인. 해제 사유죠.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약정 해제 사유가 있고 법정 해제 사유가 있죠. 그럼 1번 해제권은 당사자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게 약정 해제 사유죠. 2번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이자가산 의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합의 해제는 해제와는 달리 이자가산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이렇게 되죠. 3번은 548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을 해야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하지만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하죠. 해제 의사표시 전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권리관계 기초로 새로운 물건을 취득한 제3자와 해제 후 선의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 효과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해제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 기초로 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는 새로운 물건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 왜냐하면 해제 후 선의 제3자도 보호가 되죠. 선의 제3자. 4번. 자, 3번은 좀 애매하니까 놔두고요. 4번.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줬다. 각과 알사에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3자가 이미 병하고 거래했고요.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원래 제3자가 없을 때는요.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가 되고요.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을이 병과 거래해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이 복귀되지 않고요.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네요. (5번)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됐어요. 자, 매수인 잘못으로 매도인 의무가 불능이 됐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면서 채권자 을의 잘못이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5번은 위험 부담의 문제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 옳은 건 3번밖에 없네요. 1번 완전히 틀렸고 2번 완전히 틀렸고 4번도 완전히 틀렸고 5번도 완전히 틀렸으니 결국은 3번 조금 찜찜하지만 3번으로 골라야 되겠죠. 해제 의사표시에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해제 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도 해야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70번 매매 이약이 됐습니다. 매매 이약. 자, 매매 이약은 일방이약으로 추정하고요. 당사자 일방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죠.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 이게 뭐예요?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죠.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 효력이 생기고 매매 효력이 생겨야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완결권 행사할 때는 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지요. 이번 매매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약권 행사 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요. 예약관계권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약 의무자의 승낙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4번이 틀렸고요. 5번 부동산 예약관계권은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 하면 나중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물론 가등기만으로는 직소리 못하지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해지죠. 4번이 틀렸죠. 의무자 승낙 없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71번 매매계약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럼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뭐야? 대금 완납이죠. 대금 완납이 있으면 매수인이죠. 그런데 대금 완납 없이 인도도 안 됐으니까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매매 일방계약에서 이해관계권은 당사자 사이 행사기한이나 약정이 없다. 그럼 10년이죠. 아까 약정이 없으면 10년이잖아. 너무 길죠. 최고 할 수 있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죠. 4번 당사자가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의 효과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 나는 대금을 1억 줄 줄 알았다. 나중에 봤더니 2억이더라. 이런 게 뭐야?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당사자가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5번 일방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니까 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제가 지금 답을 체크하면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가끔가다 오류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이 끝나고 쭉 이 문제를 보면서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가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보고 있어요. 보고 이렇게. 72번 임대차. 임대차는 유상, 쌍문, 악성, 분류 시임에서 계속적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이란 게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갱신할 수 있으면 갱신 횟수에 제한 없지요. 최단기 기간 제한도 없지요.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하면 요 임차권 등기가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기능을 대신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즉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4번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이기차임연체 해지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권은 형성권이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주택임차권 등기. 그 등기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임대차 등기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73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니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1번 그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있을 때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을 뿐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 없죠. 그냥 다이렉트로 임대인에게 행사하면 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는 안 되지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걸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지요.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74번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계약 유효하죠. 동의는 유효가 아니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무단 양도, 양수인은 불법점이죠.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양수인 전차인은 불법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적법 전대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죠. 차임 지급 의무. 임대인은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죠.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동의 있는 전대. 아까 뭐라 했어요? 임차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3번하고 4번이 충돌하잖아요. 지금. 전차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의무? 차임 지급 의무. 그럼 4번 임대는 직접 뭐 할 수 있다.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하고 4번은 같은 문장이에요. 실전에서도 이런 문장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있습니다. 3번 옳은 지문, 4번 틀린 지문이죠. 자, 5번 적법전대죠. 적법전대의 경우에
갑이 을에게 해지를 했을 때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그래야 대항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전체에서 그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죠. 그게 원칙이죠. 물론 을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죠. 그건 예외고요.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75번 간단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일시사용 임대차 4번. 여간 숙박계약 같은 거. 죽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 적용이 되죠. 죽은 건물에 대해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적용이 안 되지만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이 특히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빌려가지고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면 주임법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76번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 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통해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주택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최선순위라는 거예요. 앞에 저당권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요, 경매가 될 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임대차가 해지가 돼야 돼요. 당연하죠.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을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라는 거야. 여기 임대차 종료 이퀄 해지 이퀄 배당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없죠.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해지가 되고 종료가 되어야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2번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을 때 대항제권 확정일자를 처음에 갖춘 때를 기준으로 갱신된 때가 아니라 최초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3번 경매 절차에서 낙찰일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 여기서 대항력은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1번 저당권자가 있고 그걸 임대차 한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권을 소멸하니까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그런데 이 병이 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해요. 그럼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을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번이고요.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5번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우선변제권도 넘겨받았으니 우선변제권 행사하면 되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죠. 물론 다 적법양도 적법전제를 기준으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갖던 임차 우선변제권도 넘겨받았으니 그걸 행사하면 되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니 그걸 대위 행사하면 되죠.
틀린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77번 집합건물법 1. 법률 행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돼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2번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3번 대지 분할 안 됩니다. 대지 분할하면 안 되죠. 4번 대지를 사가지고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한 채 전유 부분만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이 경매가 돼요. 그럼 전유 부분만 경락받은 사람 대지 사용권 취득하느냐? 그렇다.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자, 5번 공용 부분 복도 사용. 공용 부분의 사용 어떻게 하죠? 용도에 따라. 틀린 지문은 1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78번 1.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관한 보존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보존. 계단, 난간, 수리 같은 거 물론 비용은 각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비율로 청구하면 되지만 일단 발견한 사람이 먼저 수리 빨리 해라 이런 뜻이죠. 구분 소유자의 보존 행위의 내용에 물권적 청구권 포함되겠죠. 3번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이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죠. 자, 5번 재건축 결의가 있어요. 그러면 참가하지 않는 반대자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촉구받은 자가 2달 내에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차용물이에요. 나중에 갑에게 돈을 못 갚으면 차용물에 가름하여 빌린 돈 대신에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해요. 이 재산권의 대표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지상권 따위도 되고요. 이렇게 돼요. 갑이 돈 못 갚으면 야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 뭐 지상권 넘겨줄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질권 넘겨줄게. 저당권 넘겨줄게. 전세권 넘겨줄게. 이거는 안 돼요. 이유는요. 이 자체가 담보물권이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담보권을 넘겨줄게를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적용이 되는데 단 질권, 저당권, 전세권, 취득 목적 담보계약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가등기 담보권 자체가 담보물권인데 질권, 저당권, 전세권, 취득 목적 담보가등기 좀 이상하잖아요. 담보권, 취득 목적 담보권 이상하잖아. 소유권, 취득 목적 담보권 이건 괜찮은데 담보권, 취득 목적 담보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질권, 저당권, 전세권 세 가지 암기해 둡니다. 80번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런 빌리는 약속에 따라
수탁자명이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원칙이죠. 물론 예외가 좀 또 많지요. 어쨌든 원칙 누구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름을 빌리잖아요. 명의 신탁약정. 그리고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놓잖아요. 등기상으로는 마치 물건이 변동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부실법 위반되면 이것도 무효가 되고요. 이것도 원칙이 무효예요. 원칙이 무효라는 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2번. 이 법이 정한 명의상 약정과 이걸 기초로 대한 등기하는 물권 변동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 법이 적용되는 명의상 약정이 아닌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즉 허용되는 게 있어요. 허용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돈 변제를 담보하려고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가등기한 경우.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죠. 이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니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무효로 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또 하나가 4번입니다. 상호 명의신탁.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그런데 담을 치고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고 있더라.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죠. 이것도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된다라는 건 이런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상호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무효로 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허용되는 명의 신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죠. 4번은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일방 당사자는 매수인을 말합니다. 그 명의상 약정에 관해서 선의의 타방 당사자, 이거 매도인을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등기에 기초한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5번은 계약 명의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약 명의 신탁은 이라는 거예요. 신탁자가 수탁자하고 이름 빌리는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해요. 그리고 갑은 숨어 있고요.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고요. 뭐 매도인은 병이겠죠. 갑은 숨어 있고요. 자금 제공자고요. 그리고 이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겠죠. 이런 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명의상 약정은 무효예요. 문제가 요 놈이죠. 등기와 매매. 이게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 갖고 구별하느냐? 매도인이 명의상 약정에 대해서 악의냐 선의냐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달라져요. 병이냐 을이냐. 근데 지금 5번은 이렇죠. 명의 수탁자 을이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죠? 매수인이 되고, 선의의 타방 당사자 요거잖아요. 그럴 때는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요거 말하는 거죠. 5번 질문은 요거 말하는 거죠.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뭐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히 되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수 연원하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읽는 게 목적입니다. 마킹까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이 정도 문제를 다 읽고 마킹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학개론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이 내가 더 맞으면 나중에서 학개론을 먼저 푸시는 거고요. 민법이 내가 적성이 더 맞으면 민법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1차 과목에서 내가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배 훈련을 모의고사 가지고 미리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럼 나중에 시간 부족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훈련 차원에서 풀어보시는 거니까 점수가
바닥이라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점수는 차근차근히 올리면 되니까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돼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